제 이름은 김현숙이에요. 30 중반쯤이었을까요? 저는 그때 제 인생이 아주 평탄하다고 믿었었죠. 남편 박정호 씨와 결혼한 지는 딱 7년째였거든요. 우리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어머님을 모시면서 살고 있었어요. 큰아들 동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었고 둘째 승현이는 막 5학년이 되었었죠. 정호 씨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지방 대학을 나와 서울로 올라와서 중소기업에서 10년 넘게 일했었거든요. 그는 늘 어깨를 펴고 다녔어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가장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죠.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자랑스러웠답니다. 매일 아침 정호 씨에게 따뜻한 국을 끓여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우리 삶은 평범했지만 그래도 참 안정적이었죠. 아이들 교육비하고 시어머님 용돈을 챙기고 나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웠답니다. 저는 곧 정호 씨가 부장으로 승진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명절 때마다 시댁 친척들이 정호 씨를 칭찬하는 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글쎄 사건은 가을의 끝자락에 터지고 말았어요. 정확히는 11월의 첫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찬 바람이 불어오던 그 저녁에 정호 씨는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게 귀가했어요. 늘 밝게 웃던 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죠. 그는 현관에 서서 한참 동안 굳은 듯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따뜻한 차를 내밀면서 그의 옆에 살짝 다가갔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요. 정호 씨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느껴졌었죠. 현수가 회사에서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어.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 내가 포함되었대. 제 심장이 그때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밖에서 얼마나 혼자 마음고생을 했을까요? 저는 놀란 가슴을 억지로 꾹 눌렀답니다. 아이들하고 어머님이 계셨잖아요. 이럴 때 제가 무너지면 정말 안 되는 거였죠. 저는 숨을 고르고 정우 씨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괜찮아요. 앉아서 이야기해요. 회사 일은 회사 일일 뿐이에요. 정우 씨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온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는 일부러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어요. 시어머님께는 정우 씨가 지방 출장을 갔다고 말씀드렸고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남편의 마음을 존중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오후에 시장을 보러 나섰어요.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손에 들린 비닐봉지들이 무겁지는 않았어요. 제 마음이 훨씬 무거웠거든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첫눈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솜털 같은 눈송이들이 제 어깨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죠. 저는 집 앞 골목에 멈춰 섰어요. 오래된 아파트 건물들 사이로 찬 바람이 불어왔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7년간의 평온했던 삶이 갑자기 끝나버린 것 같더라고요. 이제 곧 두 아들은 학년이 올라가잖아요. 시어머님은 약을 드셔야 하고요. 저는 우리 집의 버팀목이 되어야 했어요. 남편이 잃어버린 유능한 가장의 자리를 제가 채워야만 했죠. 정우 씨, 걱정 마세요. 내가 당신의 자부심을 지켜줄게요. 저는 혼자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얇은 코트 안으로 스며드는 추위보다 앞으로 겪어야 할 막막한 현실이 훨씬 더 차가웠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힘이 샘솟았어요. 저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저의 13년간의 헌신적인 삶이 시작된 거예요. 앞으로의 세월이 얼마나 길고 험난할지는 짐작도 못했지만요. 저는 다만 저에게 주어진 짐을 묵묵히 짊어지기로 그냥 결심했을 뿐이랍니다. 정우 씨가 직장을 잃은 후로 넉 달이 흘렀어요.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긴 했었죠.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집을 나섰거든요. 하지만 돌아올 때마다 그의 어깨는 더 처지는 거예요. 면접은 번번이 좌절되었고요. 어느 순간부터 정우 씨는 집을 나서는 대신 방에만 머물기 시작했어요. 방에 틀어박혀서 신문만 보았죠.
혹은 천장만 쳐다보는 날도 있었고요. 생활비는 정말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주저할 수가 없었답니다. 저는 동네에 있는 햇살 세탁소에 일자리를 부탁했어요. 세탁소 사장님은 저를 딱하게 보셨죠. 저는 다림질과 세탁물을 정리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6시에 문을 열고 저녁 8시까지 정말 쉼없이 일했답니다. 세탁소 내부는 항상 눅눅하고 더웠어요. 특히 다림질을 할 때면 뜨거운 수증기가 얼굴 전체를 덮었었죠. 처음에는 다림이 무게조차 버거웠어요. 손바닥에는 금세 물집이 잡혔고요. 며칠 지나자 물집은 단단한 굳은 살로 변해버렸답니다. 손목하고 허리가 욱신거려서 밤마다 파스를 붙이고 잠들었죠. 하지만 저는 힘들다고 불평할 수 없었어요. 여기가 바로 우리 네 식구의 밥줄이었거든요. 글쎄요, 갈등은 정우 씨의 그 침묵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는 제가 힘겹게 일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일은 좀 어땠냐? 는 단순한 질문조차 하지 않았어요. 제가 퇴근해서 지친 몸으로 들어서면 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죠. 저와 그의 사이에는 두터운 벽이 생긴 것 같았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모처럼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죠. 제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정우 씨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라고 부탁했어요. 대기업 경력이 있는 후배가 작은 회사를 차렸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여보, 그 후배에게 전화 한번 해보세요. 혹시 좋은 자리가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우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그는 신문을 내리지 않았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나는 이제 그런 부탁 같은 것은 못하겠어. 괜히 후배에게 민폐만 끼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그저 신문이나 보는 게 나아. 하지만 여보, 앉아서 고민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라도 시도를 해봐야죠. 저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말해버렸어요. 정우 씨는 그제야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죠. 그는 저에게 소리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저를 탓하는 것 같았답니다. 당신 나를 여전히 무능하다고 생각하는군. 내가 시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미 수십 번도 더 이력서를 냈어. 모두 떨어졌다고. 나도 노력했어.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죠. 저는 부엌에 그냥 혼자 서 있었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쌓여왔던 외로움이 그때 폭발하는 것 같았답니다. 제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것을 왜 몰라주는 것일까요? 며칠 후 큰아들 동현이가 세탁소로 찾아왔어요. 다 쓴 문제집을 가져다 주러 온 것이었죠. 녀석은 제가 열심히 다림질하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더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손이 왜 이래요? 굳은 살이 너무 많아.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뒤로 숨겼어요. 아들이 저의 고통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별것 아니다, 동현아. 다리미질을 많이 하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아빠는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엄마만 이렇게 힘든데. 동현이의 말은 차마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저는 다리미를 내려놓고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동현아, 아빠는 지금 많이 아픈 거야. 마음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란다. 내가 이해해야 해. 그리고 이 손은 굳은 살이 아니라 우리 아들들 밥 먹이는 엄마의 훈장 같은 거야. 너는 엄마가 부끄럽대? 아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요. 엄마가 제일 존경스러워요. 그 말을 듣자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서 위로를 받았어요. 다림이 연기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죠. 정우 씨의 상처를 함부로 헤집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을 잃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다림질이 우리 집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면 저는 기꺼이 이 짐을 짊어져야겠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남편과 함께 이 고통을 나누고 싶다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았답니다. 이 외로움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가더라고요. 정우 씨가 회사를 떠난 지 벌써 13년이나 되었답니다. 큰아들 동현이는 곧 대학교를 졸업할 예정이고 둘째 승현이는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앞두고 있었죠. 아이들은 정말 훌륭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저와 정우 씨의 노력 덕분이었겠죠. 물론 저의 다림질 노동의 대가였기도 하고요. 저는 그 후로도 여전히 세탁소 일을 계속했었죠. 세탁소 사장님은 이제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제 손은 완전히 변해버렸답니다. 손가락 관절은 마디마디 굵어졌고 굳은 살은 돌처럼 단단해졌었죠. 저는 그 손을 볼 때마다 13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꼈어요. 정우 씨의 생활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님의 식사를 차려드리고 집안 청소를 했죠. 그의 성실함은 여전했지만 그 성실함이 집 밖으로는 향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는 집이라는 공간 안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것 같았어요. 마치 밖으로 나가는 순간 자신이 가장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저희 부부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저는 그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는 저에게 미안함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우리 집의 평화는 정중한 침묵 위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때때로 이 침묵이 저를 질식시킬 것 같아서 힘들 때도 있었답니다. 저의 유일한 창구는 바로 라디오 쇼였어요. 매일 정오 세탁소 다림질 때 옆에 놓인 작은 라디오에서 두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저는 그들의 유쾌한 농담과 청취자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잠시나마 제 삶의 무게를 잊곤 했어요. 특히 소시민들의 팍팍한 삶과 가족에 대한 사연을 들을 때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 라디오가 저의 유일한 숨구멍이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세탁소에서 늦게 돌아온 저는 지쳐서 바로 잠자리에 들었죠. 새벽녘에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깼어요. 거실로 나섰는데 방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거예요. 정우 씨가 늘 틀어박혀 지내는 그 방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문 가까이로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보이는 정우 씨는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작은 수첩을 앞에 두고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 중이었죠. 저는 숨을 죽였어요. 그는 늘 무기력해 보였는데 저렇게 집중하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때 정우 씨가 문득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는 방 안의 라디오를 바라보았죠. 라디오는 분명히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마치 라디오가 켜져 있는 것처럼 조용히 흥얼거렸어요. 그것은 그 라디오 쇼의 시그널 음악이었죠.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는 제가 늘 듣는 그 라디오를 방 안에서 몰래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제 삶의 위안이었던 라디오를 자신의 고독한 위로로 삼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너무 놀라서 황급히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었더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가 저를 완전히 외면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제 곁에 있었던 거죠. 하지만 자신의 고통을 짊어지는 방식이 저와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곧 새로운 고민으로 이어졌어요. 저 사람이 13년 동안 방에 갇혀 지낸 것이 정말 나를 배려한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현실에서 도피한 것일까? 저는 제 헌신이 정우 씨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은 아닌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결혼 20주년이잖아요. 이 침묵의 평화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는 저도 알 수가 없었답니다. 저는 우리 부부의 관계가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20주년 바로 전날 밤이었어요. 아이들은 시험 준비 때문에 늦게까지 도서관에 있었고요. 시어머님은 일찍 주무셨죠. 집에는 저하고 정우 씨 단둘만 있었답니다.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아주 작게 흘러나왔어요. 저는 싱크대 앞에서 묵은 식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20년의 세월이 제 뒷모습에 그대로 묻어나는 듯 했죠. 정우 씨는 제 등 뒤에서 한참 동안 머뭇거리는 거예요. 현수가. 그가 아주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저는 몸을 돌렸죠. 정우 씨는 얇은 남방 셔츠 차림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깊은 절망감으로 가득해 보였답니다. 그는 오른손에 작은 흰 봉투 하나를 쥐고 있었어요. 봉투는 여러 번 만졌는지 낡고 구겨져 있었죠.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우 씨는 봉투를 쥔 손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그의 손도 굵어져 있었죠. 집안이라고 아주 가끔 했던 짧은 아르바이트의 흔적이었을 거예요. 내일이 벌써 우리 결혼 20주년이네. 그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축하한다는 말조차 나는 할 자격이 없다. 저는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오늘 밤 그가 이 침묵을 깨주기를 간절히 바랐거든요. 나는 13년 동안 방에만 있었어. 당신이 새벽부터 밤까지 세탁소에서 다림질하는 소리를 들었어. 수증기 냄새가 이 방까지 넘어왔지. 정우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나는 매일 밤 무능한 나 자신을 원망했어. 당신에게 집만 지운 가장이었지. 그의 절제되었던 감정이 드디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 당신은 13년 동안 제대로 된 외식 한 번, 따뜻한 옷 한 벌 사 입지 못했어. 모든 것을 아이들하고 나에게 바쳤지. 그가 힘겹게 봉투를 제 손에 쥐어 주었어요. 이것은 내가 가끔씩 받았던 일용직 수당하고 심부름값에서 조금씩 모은 거야. 아주 작지만. 부끄러운 돈이지만 당신 갖고 싶은 거 뭐라도 사. 현수가. 봉투가 제 손에 닿았을 때 저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어요. 제 감정 또한 더 이상 절제될 수가 없었답니다. 13년간 쌓였던 서러움과 고마움, 외로움과 사랑이 한꺼번에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어요. 왜 이제야 말해요, 여보? 왜 이제야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 내어 울었답니다. 정우 씨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죠. 나는 당신이 나를 외면했다고 생각했어. 나 혼자 세상의 무게를 다 지고 있다고 생각했었지. 나도 힘들었거든. 하지만 당신은 나보다 더 힘들었군요. 당신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정우 씨는 눈물을 훔쳤어요.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죠. 그리고 저를 품에 안았어요. 13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안아보는 것이었어요. 그의 몸에서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답니다. 미안해. 현수가. 나는 당신을 볼 면목이 없었어. 그래서 더욱 방 밖으로 나가지 못했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당신이 세탁소에 없는 시간에 집안일을 하고 당신이 준 돈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뿐이었어. 저는 그의 등을 힘껏 끌어안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죠. 이 울음은 분노가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오해했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기쁨의 눈물이었답니다. 그가 저를 사랑했고 그는 여전히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비로소 깨달은 거죠. 우리 부부가 13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침묵으로 서로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 작은 봉투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절망 속에서 핀 남편의 헌신이었던 거랍니다. 밤새 울고 난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제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죠. 하지만 마음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개운했답니다. 오랜 오해가 씻겨 내려간 듯 했어요. 정우 씨는 평소처럼 일어나 식사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가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정우 씨가 준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안에 들어있는 돈은 예상대로 큰 돈이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절대 쓰지 않기로 했답니다. 이 돈은 우리 부부의 침묵의 세월을 견뎌낸 증표나 마찬가지니까요. 결혼 20주년 당일 저녁 아이들이 돌아왔어요. 동현이와 승현이는 서툰 솜씨로 미역국을 끓여주었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 앉았어요.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의 굳은 살을 걱정해 주던 착한 아들들이었죠. 정우 씨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밥을 먹었죠. 우리는 굳이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답니다. 이미 어젯밤 가장 중요한 대화를 다 마쳤기 때문이죠. 다음 날 저는 세탁소에 앉아 라디오를 켰어요. 싱글벙글 쇼가 흘러나왔죠. 저는 며칠 전 밤에 써두었던 사연을 떠올렸어요. 그 사연에는 13년간의 헌신과 외로움,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봉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저는 그 사연을 라디오 작가님에게 보냈답니다. 저는 이 사연이 굳이 방송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제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제 남편을 비난하는 대신 남편이 저를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답니다. 제 헌신이 강했듯이 그의 헌신도 강했던 거죠. 단지 그 방식이 서로 달랐을 뿐이에요. 저는 다시 다림질을 시작했어요.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쳤죠. 제 손에 굳은 살을 내려다 보았어요. 이 굳은 살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강한 어머니이자 현명한 아내로 만들어준 명예로운 훈장처럼 느껴졌답니다. 인생에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겨울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겨울을 견딜 힘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서로를 향한 믿음과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랑이었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우리 부부는 여전히 굳건한 한 팀이라는 것을요. 정우 씨와 저는 앞으로 남은 세월을 함께 웃으며 걸어갈 거예요. 침묵 속에서 핀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 깊고 강인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희의 결혼 일기는 이제 새로운 20년을 향해서 다시 쓰여지고 있는 중이랍니다.